미국 루이지애나 앞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주도하는 48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맡긴 적 없던 자국 에너지 플랜트 건설권이 한국 기업에게 넘어갔습니다. 29억 달러, 4조 3천억 원, 건설 5년, 운영 25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유식 LNG 생산 설비가 한국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선소가 배가 아닌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짓는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 계약 소식을 2026년 6월 초 휴스턴 사무실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3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29달러, 삼성중공업, 루이지애나, 미국 역사상 최초 FLNG. 그 조합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포스터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을 기반으로 20년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자문을 해온 사람입니다. LNG 프로젝트라면 카타르도 가봤고 호주도 가봤고 모잠비크도 가봤습니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끌어올려 액화하고 그 액체를 배에 싣고 전 세계로 보내는 이 산업의 논리를 저는 20년간 숫자로 읽어왔습니다. 어떤 회사가 입찰에 뛰어들고 어떤 회사가 낙찰되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좌초하는지 그 패턴을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FLNG 같은 초대형 에너지 해양 플랜트는 서방 에너지 메이저들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천연가스 공장입니다. 가스전 바로 위에 설비를 올려놓고 거기서 가스를 캐내고 액화하고 저장하고 LNG 운반선에 실어 보내는 것을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이 설비를 짓는데 필요한 기술은 해양 엔지니어링, 극저온 냉각, 구조 설계, 대형 모듈 건조 기술이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를 잘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하 163도에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을 수십 미터 높이의 해상 구조물 위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오랫동안 쉘, 토탈 에너지, 테크닙 에너지스 같은 서방 에너지 메이저들의 전용 무대였습니다. 진입 장벽이 기술, 경험, 자본 세 가지 면에서 동시에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에 블랙록이 주도하는 미국 프로젝트가 나타났고 거기에 한국 기업이 낙찰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투자자로 들어가 팀을 이뤄 수주한 구조였습니다. 2026년 6월 삼성중공업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델핀 FLNG 1호기 EPC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EPC란 설계, 조달, 시공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자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책임집니다. 계약 금액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 건설 5년, 이후 25년 운영, 총 30년 동안 한국이 만든 플랜트가 미국 가스전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1기입니다. 성공하면 2기, 3기가 이어집니다. 같은 사양으로 총 3기를 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부 한국 기술로 짓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조선소 아닙니까? 배 만드는 데서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다고요? 선박과 해양 플랜트는 같은 바다에 있지만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배는 움직이는 게 목적이고 플랜트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버티며 생산을 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에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업계에는 그레그 스카톤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텐 출신, 25년 EPC 베테랑, 텍사스 에너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시가를 입에 문 채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틀렸고 말이 된다고 밀어붙인 나라가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수주 뉴스가 아닌 이유는 한국이 이번에 따낸 것이 계약서 한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 공급망 그 자체에 한국의 이름이 박힌 겁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미국의 가스전 위에 플랜트를 세웁니다. 30년 동안. FLNG가 왜 중요한지,
왜 지금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으면서 미국산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유럽 전체가 미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단기적인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유럽이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 LNG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AI입니다.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만들 발전 연료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GPU가 아니라 전력이다. 태양광은 밤에 꺼지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AI 서버실에는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LNG가 필요하고 LNG를 만들려면 액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LNG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LNG를 수출하려면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비가 바로 LNG 플랜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육상 LNG 플랜트를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인허가에 최소 5년, 건설에 5년, 합치면 10년입니다.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3년이 걸린다. LNG 플랜트는 그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한번 지으면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합니다. 가스전이 말라도 수요가 바뀌어도 육상 플랜트는 옮길 수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FLNG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조선소에서 모듈 단위로 제작해 바다로 끌어다 놓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육상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건설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스전이 바뀌면 설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가스전 바로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육지까지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비용도 없어집니다. 세계 최초 FLNG인 쇠의 프렐류드 FLNG는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가동 중입니다. 길이 488m, 무게 60만 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부유 구조물입니다. 그 위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LNG가 생산됩니다. 델핀 FLNG는 이 방식을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75km 떨어진 해상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데 왜 FLNG가 없었을까요?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에는 세계 최대급의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습니다. 멕시코만 가스전입니다. 그 바로 위에 FLNG를 올려두면 육상 파이프라인을 길게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FLNG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에너지 규제가 복잡해서 수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FLNG는 해상에서 LNG를 생산해 바로 배에 싣기 때문에 기존 육상 규제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둘째, FLNG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육상 플랜트 건설 강국이지만 해상 구조물 건조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 구조가 맞지 않았습니다. 델핀 LNG 프로젝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낸 구조였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LNG 수출 허가를 받은 SPC가 사업을 주도하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금융을 책임지고 한국 공공기관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이 EPC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카인드, 녹색펀드가 각각 수천만 달러씩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투자, 금융, 시공을 나라를 넘어서 묶어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들어와서 풀어준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에너지 공급망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 동안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에너지 업계에서 이 수준의 진입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본이 있어도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그레그 스톤이었습니다. 그레그 스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2025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휴스턴 에너지 업계 모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블랙록이 한국 조선소 끼고 FLNG 한다더라.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봐. 미국 FLNG는 미국이나 유럽이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저는 다시 그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레그 스톤을 처음 만난 건 2010년이었습니다. 휴스턴 에너지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벡텔에서 25년, 카타르 라스가스 LNG 터미널, 호주 고르곤 LNG 플랜트, 파푸아뉴기니 엑슨 모빌 가스전. 그의 이력서에는 세계 LNG 개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텍사스 특유의 느린 말투에 미팅 중에도 시가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을 때도 항상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올 때 그 시가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 시가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날은 회의가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가를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판단은 업계에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수십 개 LNG 프로젝트의 EPC를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의 직관이 있었습니다. 틀린 판단도 있었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고 증명되기까지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배는 잘 만든다. 하지만 에너지 플랜트는 다른 이야기다. 조선과 플랜트는 같은 바다에 있어도 다른 세상이다. 2026년 2월 델핀 프로젝트가 업계의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레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록이 삼성중공업이랑 FLNG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고. 전화기 너머로 시가에 불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그 딜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거야. 조선소가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다고 배랑 플랜트가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리고 한국 기업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짓는다는 게 미국 정부가 허락을 할 것 같아?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배랑 플랜트가 같은 줄 아는 거야. 그가 세운 첫 번째 논리는 기술이었습니다. FLNG는 쉐리 프레들들을 통해 기술을 증명한 거야. 테크닙이 설계하고 삼성이 일부 건조를 맡았지. 하지만 설계와 건조는 달라. 핵심 기술은 프랑스와 영국이 갖고 있어. 삼성은 설계도를 받아서 철판을 잘랐을 뿐이야. 이번엔 설계도도 없이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렐류드 FLNG에서 삼성중공업은 건조를 맡았지만 핵심 공정 설계는 테크닉 에너지스가 담당했습니다.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EPC 전 과정을 처음으로 단독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청이 본청이 됐다고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경험이었습니다. LNG 플랜트는 납기보다 안전이 먼저야. 한 번이라도 폭발하면 끝이야. 쉐리 왜 25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았겠어. 실수 하나가 인명사고가 되는 바다 위 공장이야. 그 경험을 조선소가 어떻게 따라가? 그가 시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논리도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양 LNG 플랜트에서 단 한 번의 결함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 저도 20년 동안 보고 들어왔습니다. 2009년 호주의 한 LNG 설비 사고 때 업계 전체가 멈췄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안전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입니다. 세 번째 논리는 에너지 주권이었습니다. 이건 그레그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는 미국이 통제해야 해. 중국이 미국 전력망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 가스전 생산 설비를 쥐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야.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에너지 인프라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비약이었지만 그 논리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레그의 세 가지 논리.
기술, 경험, 에너지, 주권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논리에 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에너지 플랜트까지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박세진이 보내온 자료 한 묶음이 그 의심을 하나씩 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진, 삼성중공업 미주 영업이사, 거제도 출신, 한국조선소가 세계 FLNG 시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세진이 보내온 자료를 처음 열었을 때 저는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전 세계 FLNG 수주 현황표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발주된 FLNG는 총 10기, 그 옆에 건조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6기였습니다. 나머지 4기는 말레이시아 국영조선사가 1기, 네덜란드 SBM 오프쇼어가 관련된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건조사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6기, 60%. 전 세계에서 건조되는 FLNG 10개 중 6개를 한국 거제도 조선소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레그가 기술이 없다고 한 회사가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레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숫자를 그가 모를 리 없었지만 직접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그가 받기 전에 이미 시가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레그, 박세진이라는 삼성중공업 미주 담당자가 있어. 자료를 한번 같이 봐줄 수 있어? 그레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지만 뭐 한번 들어보지. 사흘 뒤 휴스턴 미드타운의 한 사무실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세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제도 억양이 살짝 남아있는 영어로 군더더기 없이 데이터만 읽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에너지 어드바이저가 심판 자리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그레그는 시가를 손에 들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박세진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톤 씨, 삼성이 설계도를 받아서 철판을 잘랐다고 하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프렐류드 FLNG 때는 그랬습니다. 그레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세진이 계속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부유 구조물을 건조했습니다. 길이 488m, 무게 60만 톤. 서울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긴 구조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극 좋은 배관 시공, 대형 모듈 통합, 해상 계류시 시스템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영하 163도 환경에서 금속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파도가 어떤 방향으로 구조물에 응력을 주는지, 그것은 설계도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설계도를 받아서 철판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기술을 쌓은 겁니다. 그레그가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꼈습니다. 건조를 했다는 거랑 설계를 안다는 건 다른 거야. 이번엔 EPC 전체를 혼자 한다면서 설계까지 직접 한다는 거잖아. 그 능력이 있어? 박세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프렐류드 때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레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그 이후 독자 FLNG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델핀 프로젝트는 삼성이 선제적으로 최적화 설계를 제안한 것이 낙찰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건조 비용을 낮추고 경량화한 슬림형 설계안을 삼성이 먼저 제출했고 블랙록 측이 그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발주사가 설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삼성이 먼저 더 나은 설계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설계를 요청받은 게 아니라 먼저 들고 나왔다. 그것은 하청이 본청이 된 것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청은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번엔 스스로 설계하고 제안해서 수주했습니다. 20년간 에너지 업계를 취재하면서 저는 공급자가 발주자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먼저 제안해 계약을 따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레그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레그, 기술이 없다는 논리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 허리케인 대응. 저는 박세진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세진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델핀 FLNG 설계 사양서였습니다.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75km 떨어진 해상입니다. 멕시코만은 허리케인 경로에 있습니다.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고정식 구조물은 허리케인이 오면 대피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카트리나 때 멕시코만 플랫폼 수십 개가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델핀 FL 엔진은 허리케인이 예보되면 스스로 항행해서 위험 해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력 항행 기능입니다. 세계 FL 엔진 중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레그가 처음으로 시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시가를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력 항행이 FLNG에 들어간다고 그가 물었습니다. 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박세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전 세계 FLNG 수주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FLNG 10기 중 6기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점유율 60%입니다. 스톤 씨, 이것이 검증입니다. 한 번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쇤도, 토탈 에너지도, 엑손모빌도 삼성에 FLNG를 맡겼습니다. 이 회사들이 기술 검증 없이 수백억 달러짜리 설비를 맡겼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레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정할게. 하지만 이건 미국 땅이야. 미국 규제가 어떤지는 알아. 퍼크 DOE, 해안경비대, 한국 기업이 그 복잡한 인허가 체계를 통과한다고. 그가 시가를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개의 라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레그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던 시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동작을 본 저는 2번째 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술은 일단 넘어가자고. 하지만 제임스, 이건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퍼크,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DOE, 에너지부, 해안경비대, 환경보호청. 미국에서 에너지 플랜트 하나를 짓는데 서명해야 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알아? 미국 회사들도 인허가 때문에 10년씩 끌려다녀. 한국 기업이 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강한 논리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규제는 업계에서 악명 높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LNG 관련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려면 수십 개 기관과 수백 페이지짜리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사빈패스 LNG 터미널의 경우 인허가 취득에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레그의 논리를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논리는 기술 논리보다 더 뚫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허가 체계는 설계도 하나만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사회 의견 수렴, 연방 기관 간 협의, 미국 내 네트워크와 경험 없이는 뚫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박세진이 자료를 한 장 펼쳤습니다. 스톤 씨,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허가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그레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세진이 화면에 서류 하나를 띄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의 LNG 수출 허가 공문이었습니다. 델핀 LNG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로부터 LNG 수출 허가를 이미 취득했습니다. DOE가 이 프로젝트의 LNG 수출을 공식 승인한 겁니다. 그레그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공문이었습니다. 그건 SPC가 받은 거잖아. 그레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사업체가 허가를 받고 그 사업체가 한국 기업에 EPC를 맡기는 구조야. 한국이 인허가를 뚫은 게 아니라는 거야. 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SPC가 허가 주체입니다. 그레그가 잠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세진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SPC와 EPC 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삼성중공업이 이 계약의 EPC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세 개 부처가 공식 지원을 선언했고 카인드,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민간 기업 한 곳이 계약을 따낸 게 아닙니다. 두 나라 정부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그레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를 규제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레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넣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미국 규정 하나하나를 한국 기술자들이 따라갈 수 있겠냐고. 루이지애나 해상 환경 기준, 미국 해안 경비대 성급 기준, 멕시코만 플랜트 안전 규정. 이게 서류 한 장 제출하는 거랑 다른 거야. 여전히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규제 이행은 실제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박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슬라이드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세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톤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미국 성급협회 ABS의 인증서와 미국 해안경비대 협력 문서가 떴습니다. 대핀 FLNG는 미국 성급협회 ABS의 설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전 FLNG 프로젝트들에서 DMV, 로이즈, ABS 등 다양한 성급의 검증을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레그가 ABS 인증서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블랙록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사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 블랙록이 삼성중공업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규제를 가장 잘하는 자본이 먼저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레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 미드타운의 오후 햇살이 창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 번째 라운드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에너지 업계를 지켜온 제가 느끼기에 이 순간 그레그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규제도 그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이번에는 논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건 맞아. 하지만 제임스, 내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짓고 운영한다는 것. 그게 미국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에너지 주권, 미국 안보. 이 논리는 기술이나 규제보다 훨씬 감정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진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이 논쟁의 마지막 문을 열 것이었습니다. 그레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 자세를 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논리를 꺼낼 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세진 씨, 저는 기술이나 규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야.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짓고 운영한다. 30년 동안. 그게 미국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어. 그가 잠시 멈추고 시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 전력망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막고 있어. 왜? 핵심 인프라에 외국이 들어오면 그 인프라가 외국의 영향 아래 놓이기 때문이야. 인터넷 케이블, 전력망, 통신탑. 미국이 외국 기업을 차단하는 이유는 다 거기 있어. FLNG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30년 동안 미국 가스전 위에 올라앉는 거잖아. 박세진이 잠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꺼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스톤 씨, 맞습니다. 미국 핵심 인프라에 외국이 들어오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레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플랜트가 생산하는 LNG는 누구 겁니까? 그레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겁니다. 박세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플랜트를 짓고 설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생산된 LNG는 전부 미국 사업체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LNG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 미국 에너지 수출 수익이 됩니다. 그래도 핵심 설비를 외국이 장악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레그가 말했습니다. 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설비를 스스로 지을 수 없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레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동맹국에 맡기거나 아니면 안 짓거나.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한국이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70년 이상 안보 동맹을 맺어온 나라입니다. 주한미군이 38선을 지키는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 가스전 위에 플랜트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의 침투입니까?
동맹국의 기여입니까? 한국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구조는 한국과 미국이 이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외국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손을 잡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 그레그도 그 차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가 중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할 때와 한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할 때는 논리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군사 장비까지 미국과 함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인텔을 살리기 위해 삼성의 기술 협력을 요청한 나라였습니다. 박세진이 이번에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스톤 씨,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1기가 연간 생산하는 LNG는 440만 톤입니다. 3기가 모두 들어서면 1320만 톤입니다. 이 물량이 미국 에너지 수출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유럽에 LNG를 더 팔 수 있게 되니다. 러시아를 에너지에서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설비입니다. 그 설비를 한국이 짓는 겁니다. 그레그가 시가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천천히. 아까처럼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박세진이 마지막 숫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이 방식이 미국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플 FLNG 모델, 같은 사양의 FLNG를 여러 기 반복 건조해서 단계적으로 투입하라는 방식입니다. 6초대형 플랜트 하나를 10년 동안 짓는 대신 FLNG를 5년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LNG 생산 능력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중동 정세가 흔들려도 미국은 자국 가스전에서 LNG를 만들어 직접 수출합니다. 그 에너지 자립의 설비를 한국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처음 제안한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레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세 번째 라운드의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술이 뚫렸고 규제가 뚫렸고 에너지 주권 논리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레그가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처음의 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인정해.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세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스톤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에 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틀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세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레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겠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야? 그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3번의 논쟁을 했던 사람이 저녁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도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낀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레그를 이해했습니다.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휴스턴 갤러리아 근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레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에 시가가 없었습니다. 실내여서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없는 그레그는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박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레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박세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197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습니다.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주베일 산업단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중동에 건설 인력을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일쇼크로 경제가 휘청이던 한국이 외화를 벌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26이었습니다. 사막에서 3년을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5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철골을 세우고 밤에는 임시 막사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가족에게는 3년 동안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국제전화가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1970년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26의 한국 청년, 3년치 편지. 그때 한국이 왜 중동에 사람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박세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외화를 구해야 했습니다.
중동 나라들은 석유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도시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그 공사를 맡았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 이름들이 사막에 새겨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짓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박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플랜트였습니다.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사우디의 원유를 가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짓는 것과 같은 에너지 플랜트입니다. 그때는 사막에서, 지금은 바다 위에서, 그때는 남의 나라 기술을 배우면서 지금은 우리 기술로 사우디 에너지를 위한 플랜트를 한국 청년들이 사막에서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세대는 남의 나라 에너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레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세진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동안 사막에서 보낸 돈이 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해양 구조물을 배웠습니다. 선박이 어떻게 파도를 견디는지, 용접 부위가 어떻게 극저온에 반응하는지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미국 가스전 위에 플랜트를 짓는 프로젝트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사막에서 남의 나라 에너지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저는 바다 위에서 미국 에너지 플랜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설계했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우리한테 먼저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하청이었다면 우리는 본청입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에너지 업계에서 LNG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흔들린다는 것이 스스로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남의 에너지 플랜트를 짓던 나라가 50년이 지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해양 에너지 플랜트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길이 직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중간에 IMF 외환 위기도 있었고 수주 가뭄도 있었고 기술 장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FLNG 60%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레그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가 없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적으려는 것도 아니고 반박할 논리를 찾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이 몇 초인지 세지 않았습니다.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은퇴하고 계십니다. 가끔 뉴스에서 삼성중공업 나오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레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이날 이후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5년간 시가를 놓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스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모니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미국 루이지애나 델핀 FLNG 1호기 EPC 계약 체결 확정 29달러 한국 정부 세계 부처 팀코리아 공식 지원 블랙록 펀드 주도 카인드 녹색 펀드 한국하양진흥공사 공동투자.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됐습니다. 그레그가 시가를 물고 한마디로 정리했던 그 이야기가 29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됐습니다. 10분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레그였습니다. 저는 받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해보려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레그가 말했습니다. 봤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29억 달러, 팀코리아 공식 지원까지, 블랙록까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틀렸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간 LNG 업계에서 단 한 번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던 그레그가 그 세 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세 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세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레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짧았습니다. 박세진 씨,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5년 뒤 플랜트가 완공되면 현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세진이 그 이메일을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백텐 출신 25년 베테랑이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반대했고 틀렸다고 쓴 사람, 그리고 완공된 현장을 보고 싶다고 쓴 사람. 업계에서 20년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메일을 쓰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반대하다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는 사람. 그 이메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델핀 FLNG 계약 체결과 관련해 에너지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LNG 수출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동맹국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레그가 외국 기업이라고 불렀던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는 동맹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코멘트를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번의 라운드에서 박세진이 했던 말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에너지 주권 논리로 한국을 막으려 했던 자리에 미국 정부가 직접 동맹이라는 단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29억 달러, 연간 LNG 생산 440만 톨, 건설 5년, 운영 25년, 총 30년, 상기 투입 시 1030만 톤, 그리고 삼성중공업 전 세계 FLNG 점유율 60%. 이 숫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레그와 회의실에서 맞붙었을 때는 이 숫자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박세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이 숫자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남해 에너지 플랜트를 짓던 나라가 50년 뒤에 세계 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60%를 가져간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닦아놓은 길을 다음 세대가 달린 겁니다. 그레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짧았습니다. 그레그, 나도 처음엔 웃었어. 근데 틀린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잠시 후 답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면 그 플랜트 바다 위에서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백텐 출신 EPC 베테랑의 방식으로 응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잘 돌아가야 한다. 틀리지 않게. 25년간 수십 개 LNG 플랜트 EPC를 지켜본 사람의 응원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레그 스타일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하늘이 파랬습니다. 저 멀리 멕시코만 방향으로 시선을 뻗었습니다.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75km 떨어진 그 바다 위에 5년 뒤 무언가가 떠 있을 겁니다. 한국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미국 가스전 위에서 미국 에너지를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 안에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뒤에는 사막에서 3년을 버텼던 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장은 5년 뒤 루이지애나 바다 위에서 완성될 겁니다. 계약 체결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루이지애나로 갔습니다. 현장 답사라고 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버마이언 페리시 해안에서 배를 타고 50km쯤 나갔습니다. 사방이 멕시코만이었습니다. 수평선이 360도로 펼쳐졌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 아래 해저에 천연가스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이 바다 위에 한국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떠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자문을 했습니다. 카타르의 가스전도 가봤고 호주 북서부 해상도 가봤습니다. 모잠비크 앞바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만 앞바다가 달리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바다들은 그냥 현장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달랐습니다. 저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있고 그 가스를 꺼내서 액화해서 전 세계로 보낼 플랜트를 한국이 짓습니다. 조선소가 배가 아닌 플랜트를 짓습니다. 하청이었던 나라가 본청이 됩니다. 사막에서 남의 에너지를 위해 일하던 나라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를 위한 설비를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그 설비가 30년 동안 이 바다 위에서 돌아갑니다. 배에서 내려 해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29억 440만 톤, 60%. 그런데 커서가 멈췄습니다. 그 숫자들을 다 제치고 머릿속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세진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1978년 사막, 26세 청년, 3년치 편지, 55도 열기 속에 세운 채운 철골,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멕시코만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숫자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남의 에너지 플랜트를 짓던 나라가 50년 뒤 세계 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6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다 위에 한국이 설계한 플랜트가 들어섭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에 들어간 겁니다. 이 노트북을 덮고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박세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루이지애나 바다에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 겁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1970년대 사막부터 지금 이 바다까지 5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레그가 틀렸다고 말했던 것, 저도 처음에 웃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원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사막에서 남의 석유 시설을 지었습니다. 국제전화도 사치였던 시절, 편지 한 장으로 가족과 연락하던 청년들이 사막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1990년대에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세계 최초의 미국 FLNG를 수주했습니다. 하청에서 본청으로, 사막에서 바다로, 남의 에너지에서 세계의 에너지로, 그것이 50년에 걸쳐 대한민국이 에너지 업계에 새긴 발자국입니다. 에너지를 팔 자원이 없어도 에너지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감동 사연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도 조선소에서는 그 플랜트의 첫 번째 모듈이 설계되고 있을 겁니다. 그레그가 5년 뒤 현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멕시코만 바다 위에 한국이 만든 플랜트가 떠 있는 그날을 5년 뒤 루이지애나 바다 위에 뜰 한국의 기술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